내 친아들 지호가 나를 거칠게 밀쳤다. 그 순간 대리석 바닥에 나 동그라지는 육체의 통증보다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나는 30명의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엎드려 굴욕을 삼켰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미쳐버린 이기적인 노파를 바라보는 듯했다. 내 아들 지호는 나를 향해 맹렬히 포효하며 내가 나쁜 엄마라고 손가락질했다. 내가 가진 사명업, 원상단의 이 집을 그의 아내 아영에게 선뜻 내어주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가 당신보다 이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있어. 엄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나를 밀치기 직전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뱉어낸 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 차가운 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순간부터 이 집의 운명은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었다. 그날 아침 5시 나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채 잠에서 깨어났다. 오늘은 아영의 32번째 생일. 내 아들 지우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내가 그에게 완벽한 시어머니임을 증명할 기회가 왔다고 느꼈다. 주방에는 생크림 케이크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거품기로 달걀인자를 휘저어 완벽한 뿔 모양이 될 때까지 거품을 냈다. 이건 우리 할머니에게서 전수받은 솜씨였다. 67년의 세월과 고된 노동으로 주름진 내 손은 케이크를 장식하며 설렘에 미세하게 떨렸다. 이 케이크는 완벽해야 했다. 마치 이 파티의 모든 세부 사항처럼. 이 생일 파티를 위해 나는 고급 식재료, 수입 생화, 그리고 섬세한 장식품을 사는데 나의 사비를 아낌없이 썼다.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은 나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아영을 위해서라면 단 한 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른 아침 황금빛 햇살이 주방으로 쏟아져 들어와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게 닦아놓은 타일을 비추었다. 가장 최근 감정가로 3억여 원에 달하는 이 집은 나에게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밤낮 없이 2가지 일을 병행하며 흘린 내 피와 땀의 결정체였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과부의 눈물이었으며 한 여인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성체였다. 이곳의 모든 가구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저 이탈리아 가죽 소파는 지호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내가 이를 악물고 산 것이었다. 저 원목 식탁은 훗날 그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른 것이었다. 그리고 저 수정 샹들리에는 마지막 주택 때 죽음을 갚던 날 나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었고 영혼이 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슈가 페이스트 장미를 케이크 위에 올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2시에 정시에 도착할게요. 아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강압적인 기운을 띠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요. 물론이지, 예쁜 아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 전부 준비했단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단다. 지호 씨랑 저 오늘 어머니께 아주 중요한 소식을 발표할 게 있어요. 제 미래와 제가 평생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에 관한 얘기예요. 전화는 갑자기 끊겼다. 등골을 타고 이상한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나는 너무 신경 쓰고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분명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는 걸 거야. 내가 할머니가 될 거라고? 이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고 기쁨이 가슴에서 손끝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다시 욕실로 달려가 용모를 단정했다. 벌써 5번째였다. 연어색 원피스가 내 안색을 잘 살려주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은 가릴 수 없었지만 그 흔적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내 삶의 증거였다. 나는 볼터치를 살짝 더하여 며느리 앞에서 활기차게 보이고 싶었다.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나는 모든 방에 제스민 향초를 켜고 정원에서 꺾어온 싱싱한 꽃들로 구석구석을 장식했다. 심지어 음식 서빙을 도와줄 아주머니까지 불렀다. 아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강박증 환자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은식기는 벚나무 식탁 위에서 거울처럼 반짝였고 도자기 그릇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아마 냅킨은 내가 수십 년 전 시내 특급 호텔에서 일할 때 배운 솜씨로 백조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내가 준비한 메뉴는 5성급 레스토랑에 버금갈 정도였다. 마늘버터 새우, 팬에 구운 연어, 망고 소스 키노아 샐러드, 그리고 물론 내가 수년간 연구해온 시그니처 생크림 케이크까지. 모든 요리는 우리가 나눈 몇 안 되는 대화 속에서 내가 몰래 기억해둔 아영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오븐 온도를 10번째로 확인하고 있을 때 지난주 지호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아영이가 항상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둔 게 정말 행운이라고 말해요. 엄마처럼 너그럽고 자상한 어른은 본 적이 없다고요. 그 몇 마디 말은 며칠 동안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오후 2시 정각, 지호의 고급 세단 엔진 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내 심장이 가속하기 시작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치마를 다듬었다. 몇 주 동안이나 이 순간을 꿈꿔왔다. 아영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다.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지만 눈앞의 광경에 나는 굳어버렸다. 아영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명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가방의 가격은 아마 내 한 달 연금보다 비쌀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우리 집을 훑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경매 물품을 평가하는 감정사 같았다. 생일 축하한다, 내 예쁜 아가. 나는 두 팔을 벌려 그녀를 안으려 했다. 그녀가 내게 돌려준 포옹은 경원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팔이 나를 단단히 감싸고 낯선 어조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서아씨. 오늘 제가 할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어떤 일들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호는 그녀의 뒤를 따랐고 손에는 값비싼 샴페인 병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기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평생 나의 피와 사랑으로 키워낸 남자. 그가 내 뺨에 입맞추며 인사를 할 때 나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 집이 정말 멋져 보여요. 그가 말할 때 그의 시선도 아영처럼 집안을 훑었다. 나는 그 시선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영이랑 저 오늘 축하할 일이 많아요. 오후 3시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집안 장식에 감탄하는 것을 보며 원래는 흔들렸던 내 마음이 다시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지호의 직장 동료들, 아영의 몇몇 지인들, 그리고 몇몇 오랜 이웃들을 초대했다. 며느리에게 잊지 못할 생일, 잔치를 선물하고 싶었다. 서아씨,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이웃 김 여사님이 테이블 중앙의 하얀 난초 장식을 감상하며 내게 말했다.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나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마늘버터 새우가 담긴 예쁜 접시를 테이블에 올렸다. 찬사 한마디 한마디가 아영이 드디어 나를 꿈에 그리던 좋은 시어머니로 여겨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파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영은 완벽한 여주인 역할을 수행하며 웃는 얼굴로 축하와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누군가 내가 파티를 잘 준비했다고 칭찬할 때마다 그녀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박 씨가 내 팬에 구운 연어가 맛있다고 칭찬하자 아영은 즉시 부동산 회사에서의 슬슬 직장 이야기를 크게 떠들기 시작했다. 이웃 이명숙 씨가 꽃 장식을 칭찬하자 그녀는 곧바로 미래의 인테리어 계획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처음에는 우연이거나 생일 주인공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나의 오랜 친구 미나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아씨, 정말 최고의 여주인이야. 이 집은 당신 덕분에 궁궐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아영은 갑자기 귀에 거슬리는 냉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즐거움에 너무 집착해서 가족에게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 말은 마치 돌덩이처럼
내 위장을 강타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나는 케이크를 가지러 주방으로 피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점점 더 팽팽해지는 분위기를 완화해주기를 바랐다. 내가 촛불을 켜고 있을 때 거실에서 단속적인 대화가 들려왔다. 아영은 친구들에게 이기적인 노인들이 나누는 것을 모른다거나 통제적인 시어머니들이 젊은 부부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되뇌었다. 나는 케이크를 들고 거실로 들어섰다.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모두가 박수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아영은 환하게 웃었다. 나는 케이크를 들고 그녀 앞에 서서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비는 따뜻한 순간을 기다렸다. 노래가 멈추자 아영은 촛불을 끄는 대신 내 손을 덥석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소원을 빌기 전에 서아 씨가 이렇게 멋진 파티를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겠어요. 비록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요. 평소 자기 물건에 그렇게 인색한 분에게서 이런 너그러움을 기대하긴 어려웠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순식간에 거실을 감쌌다. 손님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들은 말을 소화하려 했었다. 내가 인색하다고? 작년 생일에는 금부치를 선물했고 나는 항상 그들 집에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신혼여행 비용의 절반을 내가 댔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아가야,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아영은 내 손을 놓으며 달콤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아 씨. 다만 당신 세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엄마는 진정한 너그러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엄마를 나와 비교하다니 이건 마치 내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엄마는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집안에 기여한 것이 내 10분의 1도 안 되었다. 그녀의 엄마는 지호가 좋은 직장을 얻은 후에야 갑자기 나타났고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은근히 비난했다. 아용이 말이 맞아요. 지호가 갑자기 입을 열며 샴페인을 들고 내 옆에 나타났다. 엄마는 가끔 물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모든 손님 앞에서 아내 편을 들며 나를 모욕하다니. 내 뺨은 화끈거렸고 손은 떨려서 케이크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잖아. 나는 목소리를 죽여 중얼거렸다. 물론이죠, 엄마. 지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주는 것과 나누는 것은 달라요. 나누는 것은 진정으로 놓아줄 줄 아는 것이지 가끔 빌려주거나 선물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이미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 촛불을 끄자. 누군가 어색함을 풀려 했었다. 아영은 마침내 촛불을 껐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 귓가에 다가와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 소원은 이미 이뤘어요, 서아 씨.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이뤄주실 거예요. 케이크를 자른 후의 대화는 그날 밤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고 아영은 젊은 부부가 독립적인 삶을 위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전 세대가 마땅히 물려줄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가 독이 묻은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정말 무서워요. 그녀의 금발 친구 미나가 맞장구 쳤다. 이 여학생은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저희 형님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시어머니와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대요. 아영은 고개를 힘껏 끄덕이며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미나. 어떤 여자들은 모성애와 통제를 혼동해요. 그들은 물건과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걸 몰라요. 나는 마치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인 내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통제광으로 묘사되다니. 내 손은 떨려서 케이크를 놓칠 뻔했다. 나는 지호를 한 번도 통제한 적 없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나는 항상 그의 결정을 존중해왔어.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어떤 통제는 보이지 않아요. 가끔 엄마 자신도 모를 때가 있죠.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시험용 쥐를 보듯 나를 응시했다. 몇몇은 불편해했지만 몇몇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해했다. 나는 내가 직접 꾸민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영은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아들며 가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어떤 어른이 큰 집을 굳게 지키면서 젊은 부부가 안정적인 공간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는 건 이기심 아닌가요? 이 말은 마치 거시 한가운데서 폭발한 폭탄 같았다. 나는 드디어 이 연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통제에 관한 것도 소유욕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집, 내가 30년 피땀 흘려 얻은 사명업, 원 산단이 이 집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집은 한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너무 커요. 미나라는 금발 여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유시비도 많이 들겠죠? 맞아요. 아영은 과장된 한숨을 쉬었다. 지호 씨랑 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집을 사고 싶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다들 아시죠?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공포가 밀물처럼 나를 덮쳤다. 이건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이건 교묘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엄마, 지호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게 계산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챘다. 아영이랑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계속 논의해왔어요. 무슨 미래? 내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아영이 말을 이어받았다. 그녀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극도로 위선적이었다. 저희는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들어와 살면 정말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성장하는 가족에게 가장 적합하거든요. 나랑 같이 살겠다고? 나는 되뇌며 마치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지호가 즉시 아영의 말을 정정했다. 아영의 말은 엄마가 좀 더 작고 노후에 적합한 곳으로 이사가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은 저희에게 남겨줄 수 있고요. 세상이 내 눈앞에서 멈췄다. 손님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내 친아들이 내가 추억으로 가득 채우고 그를 키워냈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 한다니. 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잖아.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물론 엄마 집이죠. 지호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말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엄마는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필요하고요. 게다가 아영이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다. 이게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새로운 가족에게 얼마나 멋진 선물이 될지.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단 한 명도 나를 위해 나서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숨이 막혔다. 거실의 벽들이 나를 압박해오는 것 같았다. 엄마, 너무 극적으로 굴지 마세요. 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미래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모든 잡음을 삼켜버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등 뒤에서는 아영이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해요. 서아 씨 같은 연세의 여자분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유난히 감정적이라서요. 이어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나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나는 주방에 숨어 5년 전 내가 직접 고른 대리석, 조리대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다. 마음은 칼을 베인 듯 아팠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아영은 여전히 그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로 내 감정 폭발을 설명하고 있었다. 불쌍한 서화 씨. 어떤 노인들은 물질에 너무 집착해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려요.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유리 조각에 찔린 듯 아팠다. 30년간의 주택대출, 30년간의 야간 공장 근무, 30년간 내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꿈꿨는데 이제 내 아들이 그것을 빼앗아 그의 아내에게 주려 한다니.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지호였다. 그의 얼굴에는 최근 완벽하게 익힌 가식적인 걱정이 걸려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손님들이 엄마를 찾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호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나가러,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치 내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듯. 엄마, 아무도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를 제안하는 거예요. 엄마는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가서 이렇게 큰 집 청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파트? 분노가 슬픔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집이었다. 똑똑히 봐, 엄마.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점점 아영을 닮아가고 있었다. 아영이랑 저는 아직 젊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성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가 큰 집에서 살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이 말은 망치처럼 나를 강타했다. 내 시기가 지났다고? 내가 은퇴하면 제대로 된 집을 가질 자격도 없다는 말인가? 내 말을 왜곡하지 마세요. 지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평생 처음으로 그의 존재가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아들에게 성공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아영이 사냥꾼처럼 주방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냥개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화 씨, 손님들이 여주인을 찾고 있어요. 어머니 생일 파티를 이런 사소한 일로 망치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건 내 생일이 아니야. 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맞아요. 어머니 생일이죠.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생일 선물로 저희 제안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너그러운 일이 될 거예요. 너그럽다니. 이 단어는 내 입에서 독약처럼 튀어나왔다. 집을 남에게 주는 것이 너그러운 일이라고? 아영과 지호는 눈빛을 교환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법적 협의를 통해 어머니의 일부 권리를 보장해 드릴 수 있지만 관리는 저희가 맡는 거죠.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이런 단계까지 다 생각해 두었다.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건 오랫동안 계획된 재산 강탈 계획이었다. 너희 변호사를 찾아봤구나. 지호는 적어도 약간의 수치심은 남아 있었는지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저희는 그저 법적 선택지를 알아본 것뿐이에요. 엄마.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매일? 분노가 마침내 슬픔을 압도했다. 나를 노숙자로 만드는 것이 내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서화 씨,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아영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감촉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아무도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시내의 예쁜 작은 아파트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나를 찾아준다고? 무슨 돈으로? 내 식비밖에 안 되는 연금으로? 아영의 미소가 더욱 음산해졌다. 이 집 가치의 일부를 어머니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투자라고 할까요? 진실이 드러났다.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그들은 내 집을 원했고 나에게 약간의 부스러기를 던져주고는 나를 내쫓을 작정이었다. 내 집에서 꺼져.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뭐라고요? 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나는 소리쳤다. 지금 미친 거예요? 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밖에 손님들도 있는데 엄마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님 따위 신경 안 써.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너희 둘 다 당장 꺼지라고. 아영과 지호는 다시 한번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는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좋아요. 지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결정이라면 저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조치? 나는 두려움에 물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요. 그는 아영의 손을 잡았다. 설령 그게 엄마 자신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내 평생 가장 큰 굴욕이었다. 그들은 거실로 돌아갔고 나는 심장이 부서진 채 주방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지호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엄마가 오늘 정말 이기적이에요. 저희는 그저 작은 도움, 사랑의 표현을 부탁했을 뿐인데 엄마는 완전히 거부했어요. 내가 거실 입구로 걸어갔을 때 모든 손님들은 당혹감과 심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영은 나의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아 가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불쌍한 아영 씨. 저런 불합리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힘들겠어요.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심해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정말 너그러우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내 음식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시던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심판하고 있었다. 서아 씨, 오랜 이웃 박 씨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정말 지호 씨네를 도와주지 않을 건가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호가 극적으로 일어섰다. 엄마가 3억억 원짜리 큰 집을 혼자 차지하고 저와 아내는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기죽게 살고 있어요. 저희는 엄마에게 모두에게 좋은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건 방안이 아니야. 나는 떨면서 반박했다. 너희는 나더러 집을 너희에게 넘겨주라는 거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더 격렬하게 눈물을 흘렸다.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가족과 이 공간을 나누기를 바랄 뿐이에요. 차가운 벽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원하지 않는 건 어머니 자신이에요. 거실 안의 비난 소리가 점점 커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 두 사람은 나의 너그러움을 이기심으로 왜곡하고 나의 집을 죄악의 장소로 만들고 나의 모성애를 통째로 매도하고 있었다. 지호야, 내 목소리는 미약했다. 이 집은 나의 전부야. 나의 보장이고 나의 노후 자금이고 나의 추억이라고. 우리가 엄마 가족이에요. 그가 포효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아영은 엄마 며느리예요. 그녀는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녀가 엄마보다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해요. 이 말은 천둥처럼 거실에 울렸다.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지호는 통제불능이었다. 위장된 효심 따위는 흔적도 없었다. 그녀는 젊고 미래가 참찬해요. 그녀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그저 자원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호, 그만해요. 아영이 말리는 척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승리감을 보았다. 아니야, 아영. 엄마는 진실을 들어야 해.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는 평생 이기적이었어요.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했죠. 엄마는 한 번도 이 가정을 위해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혼자 키웠어. 나는 울부짖었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 내 젊음과 꿈을 모두 너를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해. 그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나에게 보답할 차례예요. 그가 포효했다. 아영은 제가 줄 수 없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이 물질에 집착하는 늙은 여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들은 이 모든 것을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만약 엄마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무슨 절차? 아영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노인들이 합리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건들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를 무능력자로 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건가? 엄마가 저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호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엄마가 협조하면 모두에게 좋잖아요. 협조? 나는 소리쳤다. 너희가 67세 노파의 집을 빼앗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거야? 엄마는 이 집이 필요 없어요. 아영이 필요해요. 그녀가 엄마보다 더 필요해요. 그녀가 엄마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나는 내가 보물처럼 아끼던 아들에게 다가갔다.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건 내 집이야. 내 목숨과 바꾼 거라고. 죽어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지호는 나를 순수한 혐오감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맹렬히 밀쳤다. 나는 대리석 바닥에 세게 넘어졌다. 정적. 나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나를 넘어뜨린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넘어진 고통은 30명의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바라보는 굴욕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뭘 하게 만들었는지 봐요. 지호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게 다 엄마 잘못이에요. 누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랬어요? 아영은 입을 가리고 놀란 척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가락 틈새로 미소를 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패배하고 무력해지기를 원했다. 지호,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웃박 씨가 한마디 했지만 그 말은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가 자초한 일이에요. 지호는 미친 야수 같았다. 우리는 품위 있게 물러설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기어이 피해자가 되려고 해요.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았다. 내 원피스는 구겨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오른쪽 엉덩이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친아들의 징후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모두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멍하니 서 있는 손님들에게 힘없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영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받으며 다가와 걱정하는 척했다. 서화 씨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손님들은 도망치듯 문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불쌍한 아영 씨. 저런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워. 노인네들은 나이 들면 정말 변덕스러워진다니까. 30명의 사람들이 내 집을 떠났다. 아무도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마치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아영이 말하는 그 이기적인 장애물인 것처럼. 마침내 거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을 때 시계의 낮은 초침 소리가 폭탄 카운트다운처럼 울렸다. 엄마. 지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이라도 결정하면 늦지 않았어요. 문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의 자랑이었던 그 눈은 이제 낯선 사람. 내 피를 나누었지만 마음이 없는 남자. 돈 때문에 어머니를 밀쳐낼 수 있는 남자의 눈이었다. 꺼져. 뭐라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 나는 마지막 힘을 터뜨렸다. 너희 둘 다 당장 꺼져. 아영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독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서화 씨는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요. 아마 좀 쉬셔야 할 거예요. 내일은 없어. 나는 비웃었다. 분노가 마침내 마음의 고통을 압도했다. 평생 너희 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엄마, 지금 히스테리 부리는 거예요. 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그가 또 손을 댈까봐 움츠러들었다. 내일 엄마가 진정되면 다시 얘기해요.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증명했잖아. 이제 꺼져. 아영이 지호의 손을 잡아 끌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경멸과 결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좋아요. 숙고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저희는 아영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필요하다면
아영이 달콤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받았다. 저희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희 권리를 보호할 거예요. 노인이 이렇게 값비싼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위협은 명확했다. 순순히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나를 정신 이상자로 선고하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자동차 불빛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어질러진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려 있었고 차가운 생일 풍선은 바람이 빠지고 있었다. 케이크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주저앉아 67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울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종말이었다. 나를 사랑하던 아들이 있던 세상은 오늘 오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울면서도 내 안에서는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났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자비한 분노의 불길이었다. 너희가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해주지. 하지만 너희는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모를 거야. 그날 밤 나는 밤새 잠 못 이루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했지만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파티의 잔해들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세상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호의 경멸적인 눈빛이 보였고 아영의 악독한 말들이 들렸다. 새벽 3시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내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이 집에서 단 한순간도 더 죄수처럼 머물며 그들이 법적 서류를 들고 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접으면서 지난주 내 동생 수진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아 언니, 만약 언니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오면 내 집 문은 언제든 언니를 위해 열려 있어. 새벽 5시 나는 택시를 불렀다. 그렇게 나는 내 집을 떠났다. 저녁 식기는 여전히 더러웠고 풍선은 바람이 빠져 있었으며 절반만 잘린 케이크는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다. 지호와 아영이 그들의 잔인한 행동의 결과를 직접 보게 하라. 그들이 파괴한 모든 것에서 풍기는 썩은 냄새를 맡게 하라. 강릉 해변에 있는 수진의 집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렸다. 가는 내내 내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지호는 17통, 아영은 5통을 걸었다. 그들이 남긴 음성 메시지는 가식적인 걱정과 은근한 위협 사이로 오갔다. 엄마, 어디에요? 저희 정말 걱정돼요. 서아 씨, 저희가 집에 갔는데 안 계시네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엄마, 만약 24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수진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전화를 껐다. 수진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눈이 퉁퉁 부은 채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나를 꼭 안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들어와. 여기는 안전해. 그녀의 집은 갓 내린 커피향과 바다의 짠내음으로 가득했고 창문은 바다를 향해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크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주방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난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말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내가 밀쳐지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한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분노에 찬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그 짐승 같은 놈. 그녀는 이를 갈았다. 그 파렴치한 놈이 감히 언니를 밀쳐? 수진아, 그는 내 아들이야. 나는 입안 가득 쓴맛을 느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야.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 언니가 키운 건 언니 피를 나눈 낯선 사람이야. 나는 수진의 집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었다. 깨어나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였고 조작과 두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나흘째 아침 수진이 심각한 얼굴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서아 언니, 이거 좀 봐야 해. 그녀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아영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와 지호는 내 집 문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서와 어머님께서 감정적인 문제로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정신건강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을 돌보고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 저희가 잠시 이사 들어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댓글들은 더 심했다. 수십 명이 내 정신 상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지호와 아영이 얼마나 효심 깊고 책임감 있게 내가 없는 동안 집을 돌보는지 칭찬하고 있었다. 그들이 벌써 이사 들어왔어. 나는 중얼거렸다. 마음이 또다시 부서졌다. 다른 댓글들도 봐. 수진의 목소리는 음산했다. 나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고 그날 파티 손님들의 댓글을 발견했다. 모두가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불쌍한 지호 씨. 그날 어머님이 정말 심하게 흥분하셨어. 서아 씨는 항상 소유욕이 강했지. 노인이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야. 아영은 완벽한 흑색선전 작전을 계획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그녀는 나의 실종을 나의 정신 이상 증거로 둔갑시켰고 그들의 직점의 행위를 합리화했으며 심지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자로 나를 문제 있는 시어머니로 여기게 만들었다. 언니, 수진이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언니에게 할 말이 있어. 지난 몇 달 동안 언니가 지호와 아영에 대해 울면서 얘기할 때마다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어. 기록?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그녀는 서류가 가득 찬 파일처를 꺼냈다. 우리가 통화했던 녹음 파일, 그들이 돈을 요구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족, 퇴 후에 언니 몸에 생긴 멍 자국 사진, 그리고 언니가 내게 전달한 그들의 협박 메시지, 전부 다 저장해 두었어. 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그들이 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걸 진작부터 알아챘거든. 언젠가 그들이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기며 증거들을 펼쳐 보였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털털해 보이는 내 여동생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쌓아 올린 요새였다. 수진아,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그 미소에는 잔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파멸시킬 거야.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바로 갈 거야. 수진은 나를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로 데려갔다. 임 변호사는 가사법과 노인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다. 그가 수진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자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서화 여사님. 임 변호사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한 후 말했다. 따님과 사이의 행동은 이미 갈취, 협박, 가정폭력, 그리고 이제는 불법 침입까지 여러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아들이에요. 내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임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정내학 때는 가장 비겁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전략을 세웠다. 임 변호사는 아영의 전과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나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기 전과가 있었고 2번 결혼했으며 상대는 모두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연장자 남성이었다. 내 지호는 그녀의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것이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따님의 며느리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임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따님의 아들을 그녀의 공범으로 훈련시켜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휴대전화에는 지호의 부재중 전화 18통과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가식적인 걱정은 직접적인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만약 24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는 실종 신고를 하고
엄마에게 정신 문제가 있다고 말할 거예요. 서화 씨,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한 통의 메시지는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나의 오랜 이웃 김 여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화 씨,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 씨와 아영 씨가 온 동네에 언니가 정신병이 발작해서 어디로 떠돌아다니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자원봉사 수색대까지 조직해서 언니가 돌아오면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언니가 무사하기를 바라요. 그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해. 나는 수진에게 경악하며 말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여동생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심을 보였다. 임 변호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우리는 지우와 아영이 언니의 정신 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움직여야 해. 계획은 간단하고 효과적이었다. 수요일 아침 그들이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법 침입, 갈취,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소장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들이 모든 모욕, 모든 조작, 모든 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임 변호사님, 화요일 저녁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요. 제가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확실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기습의 이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내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의 눈을 직접 보고 그들이 패배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을 보고 싶었다. 수요일 아침 10시 우리는 임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지우와 아영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왔다. 그는 상황을 명백히 과소평가한 젊은 변호사였다. 아영은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걱정스러운 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엄마, 내가 들어서자마자 지우가 일어나며 안도한 척했다. 저희 정말 걱정했어요. 대체 어디 계셨어요? 환자. 나는 그의 벌린 팔을 무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서화 씨. 아영은 가짜 눈물 몇 방울을 쥐어짜냈다. 저희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집이 엄마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허전하겠지. 나는 대답하며 나의 냉담함에 그녀의 눈에 스치는 혼란을 즐겼다. 임 변호사는 즉시 상황을 주도했다. 저희는 오늘 서화 여사님의 부동산에 대한 즉각적인 퇴거, 명령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변호사, 최 변호사라는 젊은 남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퇴거요? 임 변호사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그저 명백히 정신적 위기에 처한 어르신의 집을 돌봐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신적 위기요? 임 변호사는 사냥꾼 같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요. 어떤 의료 증명서라도 있으십니까? 네. 아직은 없지만 최 변호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저희는 증거가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파일처를 테이블에 던졌다. 여기 당신 의뢰인들이 제 의뢰인을 협박하고 갈취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 녹음 파일은 동의 없이 녹음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만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임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따님의 어머니는 모든 녹음에 동의했습니다. 아영은 드디어 이것이 우호적인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화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가족이 67세 노모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가족이 집을 빼앗겠다고 위협해? 빼앗는다고 말한 적 없어요. 지호가 항의했다. 임 변호사는 두 번째 파일처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것은 따님 아내의 전과 기록입니다. 지호 씨, 세 건의 결혼 전 상대는 모두 부동산을 소유한 고령 남성이었으며 모두 재산을 취득한 후 끝이 났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지우는 아영을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지우 씨,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영이 중얼거렸다. 너무 늦었어.
네 아내는 전문 사기꾼이야. 나는 말 한마디를 즐기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너는 그녀의 완벽한 꼭두각시였지. 사기꾼? 지우는 아영에게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한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임 변호사는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아영과 70세 남자의 결혼 사진, 재산 양도 서류, 사기 신고 기록,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아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그는 어머니를 배신한 대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남편 김철수 씨는 사망하기 전에 2억억 원 상당의 집을 그녀에게 명예 이전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임 변호사가 침착한 어조로 설명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이상호 회장은 이혼하기 3달 전에 가족 기업을 그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유혹, 조작, 피해자를 가족과 고립시키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 아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지우 씨, 그들 말 믿지 마. 그래서 엄마랑 나를 이간질한 거였어? 지우가 그녀를 괴물 보듯 바라보았다. 그래서 계속 이기적이다. 통제관이라고 말한 거야? 그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아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서화 씨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받아들였어. 내 목소리가 목이 메었다. 눈물이 또다시 쏟아질 뻔했다. 너를 위해 문을 활짝 열고 딸처럼 아껴주고 너를 기쁘게 해주려고 내 전 재산을 썼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보답한 건 내 아들을 조종하는 것이었어. 임 변호사는 가차없이 추궁을 이어갔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따님의 아내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병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지호 씨, 그녀가 다른 두 자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멈췄다. 다른 두 자녀? 지호가 중얼거렸다. 아영 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모두 조부모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사기 행각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자 버려진 것이죠. 임 변호사는 더 많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는 따님과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유산은 지호는 망치로 맞은 듯 보였다. 그는 몇 달 동안이나 슬퍼했다. 가짜 임신이거나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임 변호사가 대답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전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영에게 몸을 돌렸다. 그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한 경멸이 가득했다. 나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지우 씨, 설명할 수 있어요. 아영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적이고 진실된 것이었다. 사랑해요. 제가 한 모든 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 미래? 아니면 너의 다음 사기극? 지호가 맹렬히 일어섰다. 그 순간 나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아들도 나처럼 피해자였다. 아영은 우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그것을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는 그녀를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밀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모욕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지호야, 나는 마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녀가 너를 조종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를 밀치기로 결정한 건 너였어. 나를 위협하기로 결정한 건 너였어. 30명 앞에서 나를 모욕하기로 결정한 건 너였어. 엄마, 저는 몰랐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그게 나를 아프게 할 거라는 걸 알았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데도 너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어. 임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아영 씨, 이것은 즉각적인 대거 명령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부동산에서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재진입 시도도 불법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다른 종이를 내밀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당신은 제 의뢰인으로부터 5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영은 마침내 폭발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해요. 그 집은 제 것이 되어야 해요. 이 기능 부전 가족을 오랫동안 견뎌냈으니
이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예요. 이 말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았다. 임 변호사는 웃으며 테이블 위에 소형 녹음기를 가리켰다. 마지막 자백에 감사드립니다, 아영 씨. 그들의 변호사, 최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섰다. 저의 의뢰인은 더 이상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호야, 너는 42년 내 삶의 빛이었어. 나는 너를 홀로 키웠고 2가지 일을 하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너의 행복을 위해 내 젊음을 희생했어. 그런데 내가 마침내 너의 보호가 필요했을 때 너는 나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선택했어. 엄마 제발. 그가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눈빛으로 그를 막았다. 아니, 내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어떤 일들은 고쳐질 수 없어. 어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아영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가치가 있기를 바라. 왜냐하면 그녀 때문에 너는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사무실을 나섰다. 42년의 모성애를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나의 자유를. 6달 후 나는 그 집을 3억 원에 팔았다. 나는 강릉 해변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수진의 집 바로 옆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파리, 로마, 도쿄. 평생 꿈꿔왔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희생했던 도시들이었다.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67세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공유하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다른 고령 여성들을 돕고 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나에게 조종당하는 자녀들과 악독한 며느리들에게 시달린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왔다. 아영과 지호는 이혼했고 지호는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나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치유될 수 없다. 어떤 결정의 결과는 영원하다. 오늘 산토리니의 테라스에서 이 글을 쓰며 평생 본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볼 때 나는 평생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마디를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은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고 조작에서 벗어나며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눴을지라도 나는 집이 반드시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 위해 세워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67세가 된 이해에 나는 드디어 올바르게 이기적으로 되는 법,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법을 배웠다.